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락입니다. 갑자기 또 코비드 19 이게 확산돼 가지고 이번 주부터 비대면 강의를 하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녹화를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학생들 여러분들 만나 뵙고 같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디스커스 해가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화면 보고 강의하면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말하려고 하고 노력은 하지만 조금 대면 강의보다는 내 의사가 내 톤이나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그때 전에 나눠드렸던 과제를 리턴 받아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분들은 코로나, 이 코비드 19 이게 교수들이 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많고 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것을 그냥 이 자료로 제공하면 되는데 그 자료를 왜 제공한다 이것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분들이 알아들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야 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 강의를 하는 건 좋지만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의도가 다 전달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늘은 2.8, 2.9 두 가지 챕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ISP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세 군데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맨 뒤에 있는 ERD를 최종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IT 개발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과정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2.8은 개체관계 모델과 클러스터링인데 별로 이건 데이터 모델링을 아시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왜 하나 할 정도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빨리 가고 뒤에 2.9 부분에 대해서 챕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체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설계랍니다.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이라는 그 학문이 우리 이 정보공학에서 나왔습니다. 정보공학에서 나왔고 그 학문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잘 설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세대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RDBMS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간단하게 농담 비슷하게 설명을 툭 던졌지만 메모리가 발전하면 DB가 어떻게 발전되겠느냐? 인덱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럼 인덱스 설계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DB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근래에 빅데이터 쪽에 일 많이 하시는데 빅데이터 관련돼 갖고 그쪽에서 쓰는 건 RDB를 대부분 안 씁니다. 지금 오라클이나 이 많은 RDB 회사들이 RDB 가지고도 빅데이터 구현하는데 문제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죠, 다소. 우리가 말하는 카산드라, 몽고, 이런 것들은 NoSQL, NoSQL, NoSQL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릴레이션 개념으로다가 데이터를 잡는 게 아닙니다. 관계형 DB는 말 그대로 Relational DBMS입니다. Relational. 관계로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조가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그쪽을 공부하셔야지 앞으로의 DB 세상에서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RDBMS 위주입니다. 왜? 이 정보공학이 나왔을 때는
이 NoSQL 베이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RDB면 최고였습니다. 그때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그 개체는 개체 간의 연관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관 관계가 릴레이션십이죠. 그렇죠? 저 앞에도 설명했지만 DB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relation이라는 단어와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relation은 entity,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relation은 테이블을 말하는 거고 relationship은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연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연결 관계는 뭐 제2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recursive relationship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설명했습니다. 우리 수업할 때 보면 앞으로의 우리의 노테이션 표현 방법은 뭐 목표 문제점이든 문제점 critical factor든 뭐 이런 것들은 다 요 일대 mandatory, optional, multiple, 그러니까 cloud fit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겠다 하고선 이 부분은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1대1 관계, 1대0 또는 1대1 관계, 1대1 또는 1대 many 관계. 이건 1대0, 1대1, 1대 many를 다 포함하는 관계. 이건 must be 반드시 1대 many만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제도 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이 하나 있으면 신체 사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사원이 하나 있으면 병역 사항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있다 하려면 하나밖에 없다. 물론 군대 2번 갔다 온 사람은 처리 못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존재하면 인사 사원 마스터가 있으면 반드시 한 개 이상 생긴다. 발령사항 같은 게 그럴 수 있습니다. 채용이라는 발령이 생기고 1년 있다 진급하고 뭐 이런 발령사항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죠. 대부분의 관계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사원이 존재하면 인사 마스터가 존재하면 그 마스터에 그러니까 종속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을 수 있고 고하죠. 부인만 있다. 자식까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일대 many 대부분의 이런 데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자격면허 사항을 처리한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자격면허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만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자격증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스페셜한 관계에서 나오는데 1대 many 관계입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인사 마스터가 존재하는데 반드시 한 개 이상도 아니에요. 여러 개가 존재해야 돼요. 여러 개가. 지금은 볼 수가 없는데 요새는 뭐 사람들이 대부분 보증을 신용보증에서 드는데 옛날 시스템들은 모든 사원은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2명 이상 세워야 된다. 막 이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학력사항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학력사항이야. 우리 회사는 들어오는데 학력 제한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무학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초, 중, 고, 대 나온 사람 해서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규정이 우리 회사는 최소한 고졸자 이상이라야 된다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세 개가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 개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관계를 나타낼 때 이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적으로 다 is associated with one and one 그러니까 only one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 얘는 제로와 원 하나 또는 제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이건 모든 걸 다 포함한다 이 얘기고 more than one be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 개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관계로 모든 걸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ERD를 여태 설명해 왔었죠. 그러면 그 관계가 우리가 ERD, Entity Relation Diagram 그릴 때도 그 기법을 쓰지만 그 노테이션을 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해왔던 하나의 조직은 하나 이상의 위치에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의 조직은 수행하는 일이 한 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기능은 하나 이상의 조직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many to many다. 그래서 중간에 교차 개체가 들어가야 된다. intersection entity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behavioral entity 책마다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저는 intersection entity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교차 개체를.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집어넣어라? 양쪽에 프라이머리 키를 묶어서 나의 PK로 하면 된다라는 규칙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봤을 때 조직 단위와 기능과 개체와 위치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눈에 나타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교차 개체를 완벽히 집어넣은 게 이 수업에서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해야 되는 ER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 계획은 현재까지 수행된 조직, 장소, 조직 기능, 여태 해오지 않았습니까? 장소 기능, 개체 기능, 조직 개체, 장소 개체 등에 대한 관계를 전체적으로 표현한다.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태까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조직 기능을 그리고 조직 위치를 그리게 되면, 얘를 풀게 되면, 조인을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 하는 기능이다까지 연결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태 제가 이번 학기를 그러니까 수업해 왔습니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각각의 매트리스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알아보기 쉽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노테이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임스 마틴이라는 분이 책을 썼을 때 앞에는 개념적인 얘기만 쓰고 나서 2.8에서 이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풀어나가자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저는 이 내용들을 앞에 이미 반영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은 꼭 이용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엔티티와 엔티티가 두 개가 있다면 부서가 있고 사원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하나의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명만 있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런 노테이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에 부서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사원 테이블에 갖다 놓는 이 키를 뭐라고 하냐면 foreign key, 외래 식별자, 외부 식별자, 외래 식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eign key라고 FK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F키가 있는 쪽을 우리는 서브 타입이라고 하고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쪽을 슈퍼 타입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RDB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서브 타입 개체는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집합시켜 놓은 개체다. 슈퍼 타입은 이거죠. 서브 타입 개체의 상위 개체다. 슈퍼 타입이 얘가 존재해야지만 이쪽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놈이 상위 개체고 이놈은 하위 개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슈퍼 타입이라고 하고 서브 타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반화 계층이라고 할까 이지어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엔티티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할게요. 사원이 있었으니까 성별이 있었습니다. 성별이 있었으면 남자일 때는 이 데이터가 차고 여자일 때는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여자들은 피부 색깔이 들어갈 수 있고 남자들은 키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둘 다 집어넣는다면 여기다 인체상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이지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일반화 계층 데이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네리턴스 여러분들 객체지향을 배우신 분들은 객체지향에서 상속성 이네리턴스라는 걸 많이 배웁니다. 이네리턴스가 뭐예요? 상속이 아버지가 자식한테 돈 물려주는 걸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왕창 때리는 걸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네리턴스 이 위에 있던 것들을 얘가 가져가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릴레이션을 갖고 있으면 서브 타입은 어떻다? 슈퍼 타입, 상위 개체의 이 범위를 절대 못 벗어나는 이러한 뭘 갖고 있다? 상속을 받는다. 즉, 서브 타입 개체는 슈퍼 타입 개체 클래스에 속성되는 모든 속성의 성질들은 그대로 이어받고 쓸 수 있다는 게 상속성입니다. 이게 객체 지향에서도 똑같이 쓰는 상속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는 연결을 시켜주는데 상위 클래스가 있으면 하위 클래스는 이미 이 상위 클래스의 모든 특성과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거와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 상속성에 대해서, 이네리턴스에 대해서 수업을 받으셨을 겁니다. 개체 관계에서 고객은 주문을 하고 주문에는 주문 항목이 들어있고 주문 항목은 제품이 들어간다. 이런 이제 릴레이션을 한번 예제를 해준 겁니다. 개체 관계에서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개체 관계 모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ISP는 개체 관계만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ISP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럴듯하게 파워포인트로 자료 몇 장 정리해놓고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그게 아닙니다. ISP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ISP의 단계에서 계략적인 개체 관계 모델은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DB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건 설계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죠. 그 설계가 아니고 ISP 단계에서는 계략적인 개체 관계 모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ISP 하는 분들이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계략 개체 관계도까지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개체 관계도, 즉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잘 그리려고 그냥 디테일하게 해서 완벽하게 그리려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ISP에서는 어떻게 하다? 지나친 세분을 하지 마라. ISP 단계에서 개체 관계 모델링은 분석 설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논리적 결과를 만드는 것이므로 지나친 세부 사항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중역진들이 이렇게 해서 연결됩니다 해서 설명했을 때 그 엔지니어 위주로 만들지 말고 우리 이 시스템을 활용할 사람들 아니면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설명할 정도의 개체 관계 정도만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는 개체 관계를 만들 땐 완전성, 타당성, 실행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완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기능, 업무 활동 등을 완벽히 제시해야 된다. 즉, 다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기업 모델은. 두 번째, 모델의 기업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뭐라는 거예요? 이 개체 관계도만 봐도 얘네가 뭐 하는 회사고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적절하며 각 단계에서 분석된 기능이나 활동은 경영진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모델의 기업의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정확하고 유효한 실행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쓰지도 못할 놈은 모델을 만들지 마라.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로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에 개체 기능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루드 매트릭스 기법을 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써올 때 있잖아요. 매트릭스를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척도, 5점 척도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RAEWI 방법을 쓰는 것도 있었고, 다양한 그 안에, 셀 안에 들어가는 그 정보의 그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서 이제 클루드 매트릭스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딴 기업들이나 조직들에서 만든 ISP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클루드 매트릭스로 만듭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한 것보단 낫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쓰라랬던 그 노테이션과 표기법과 의미, 미닝을 그대로 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마틴은 클루드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제 나중엔 썼지만 초창기에는 CDUR이라고 썼었어요. CDUR. C는 Create, Delete, Update, Read를 다 할 수 있다. 즉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삭제하고 업데이트하고 리드하는 건 당연하지 않니? 이런 개념으로 다 이제 이 사람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는 CDUR 이거보다는 CRUD 이게 더 쉬우니까 용어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는 딜리트 하는 사람이 업데이트를 못하고 리드를 못한다라는 게 말이 되겠니? 업데이트 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니?
리드 하는 사람은 리드 only를 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CDUR 아니면 CRUD라는 용어를 쓰게 돼서 우리가 뒤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해당 개체를 기준으로 어느 기능이 개체가 생성, 삭제, 수정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여서 해당 개체의 기능이 사용되는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CRUD, CDUR 매트릭스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펑션은 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기능 그 조직이 존속하는 한은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될 일들의 집합을 펑션이라 한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리고자 않았어요. 앞에 말했잖아요. 펑션은 뭐고, 프로세스는 뭐고, 프로시저는 뭐고, 이런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펑션이라는 걸 써놓고, 그 펑션에 이 회사가 관리해야 될 엔티티, 데이터를 고려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데이터 서브젝트라 하는데 이걸 엔티티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mployee라는 테이블이 있고 human resource plan이라는 게 있고 finance outlet 있고 finance income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 employee라는 테이블은 쭉 가볼게요. staff organization, 그러니까 이 조직을 관리하는 staff organization 하는 이 기능에서 이 데이터를 create, read, update, delete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plan finance, 재정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인사 테이블을 읽어다 쓴다. 요거 볼게요. RU가 있으니까 develop individual capabilities,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이러한 이 업무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러니까 develop individual capacity, 그러니까 이 능력 배양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employee 테이블에다가 그놈을 읽어가지고 업데이트까지 해야 된다 이거지. 왜? 이 사람이 교육받았으니까 교육받은 근거에 대해서 교육이 2년이었다 그랬는데 4년으로 바꾼다든가 데이터를 업데이팅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좀 복잡한 거로 finance investment, 재정 투자죠. investment니까 투자죠. finance. 그러니까 우리가 돈 투자하는 거 여기 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CRUD, Perform Accounting, 즉 회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놈의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고 리드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를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ontrol Finance, 우리 이제 한국에는 Control Finance라는 게 이런 직책이 없어요. 이게 미국 기업에는 저도 이제 미국 기업에서 한 14년 근무해 봤었는데 텔레비디오,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데서 한 14년을 근무해 봤어요. 그때 어카운팅 팀 이 경리부, 한국으로 따지면 경리부죠. 경리부를 완전히 통제하는 직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나 회사 다닐 때 웨스턴 디지털의 컨트롤러 이름은 짐 다울링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까다로웠어요. 1달러까지도 계속 따져대는 이런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컨트롤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행되는 이 일에 대해서 CRUD를 행해서 뭘 관리할 수 있다? Financial Investment 이 테이블을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읽어다 쓰느냐? Plan Finance, 재정 계획 세우는 사람들이 투자 계획을 읽어다 써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쭉 가볼까요? 또 여기 가볼게. 얘 볼게. 얘는 Management Business, 그러니까 업무 관리자들은 언제 얼마가 투자되지? 이건 읽어다 써야 되지 않냐? 이 데이터들을. 이런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다 만들어 놔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놈의 데이터는 어떤 프로시저에서 어떤 펑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하는지를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얘를 고친 다음에 어딜 또 고쳐야 되는지 이거는 2.9에 나옵니다. 2.9에 나오니까 거기에서 일단 엔티티, 현재 쓰고 있는 엔티티를 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능을 쓴 다음에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짓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엔티티는 있는데 이 줄이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없고 이 줄이 비었다. 지금 이제 예제니까 조금 적게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 자료를 만들게 되면
엑셀로 300 라인까지도 내려갑니다. 이게 300 라인까지도 내려가는 걸 봤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한 보통 60개까지 가는 것도 봤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담당자들하고 정보 시스템 관련자들하고 다 이제 만나서 협의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걸리는 이러한 일이라고 봅니다. Finished Product라는 이 프로덕트가 이제 있었는데 저 테이블이 이게 이 칸이 볕다라면 이 엔티티는 이 테이블은 이 시스템에서 필요가 없든가 아니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펑션을 못 잡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레퍼런싱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이러한 IS 기법입니다. 그런데 다시 역으로 말해서 이 줄을 만들어 놨는데 produced product, 즉 뭐 제품 만드는 이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 줄이 bi었다. 이 줄이 bi었다는 뭐라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번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는 어떤 칼럼은 어떤 엔티티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필요 없다면 이거는 기능으로 잘못 도출됐구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클로스 레퍼런싱 하시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지 모양 좋으라고 뽀대 좋으라고 그냥 이걸 그냥 만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이게 개발자나 관리자나 업무 담당자들한테 얼마나 유용한 자료인지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게 시스템을 크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저기 올려놨어요. 오늘 저번에 말했던 SIS, Strategic Information System, 전략정보 시스템 사례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런데 그게 모 회사의 카드 회사입니다. 실제 카드 회사에 제가 프로젝트 했을 때 그 산출물들은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갔습니다를 다는 몰릴 수 없어요. 그 산출물 전체 페이지가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고 또 그거 돈 받고 남의 회사 일한 건데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하는 것만 이 abstraction 축출해 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제공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또 거기에 같이 올려놓은 게 자크만 프레임워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자크만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했는데 자크만 프레임워크 데이터도 올려놨습니다. 오늘 올려놨는데 하나는 자크만 프레임워크 바로 위에다 올려놨는데 뭐냐 하면 그거는 제가 옛날에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을 때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컸던 시스템의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라고 했고 그거를 요새는 부르는 이름이 D-Brain, 디지털 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다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왜 그 수출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적용했냐 하면 자크만 프레임워크를 제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D-Brain이 이 정도로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걸 전 세계는 아니고 전 세계에 한 10개국 이상에 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유엔에 워싱턴에 있는 UN IMF 본부에 가서도 전 세계 40개국의 재정 담당자들하고 컨퍼런스를 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이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만일에 니네가 우리 걸 도입하게 된다면 한국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거를 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던 게 같은 게 제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제일 큰 게 UN 본부에 가서 한 거 IMF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IMF 맞아갖고 고생들 했던 거 있잖아. 그 IMF를 말하는 겁니다. IMF에 가서 했었고 아프리카 쪽부터 올게요. 가나라는 나라에 가서 이걸 설명했었고 쭉 이쪽으로 와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이쪽 위로 올라가서 카자흐스탄, 몽골 이런 저쪽으로 파나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많은 나라들에 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듣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우, 진짜 어렵게 잘 짰습니다. 그래. 야,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것도 나와요. 저런 것도 나와요. 감탄을 합니다. 근데 한 놈도 안 사요. 하나도. 한 나라도. 왜 안 살까? 너무 커요.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은 예산 편성으로부터 회계, 결산, 국회 보고 자료까지를 전체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가서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산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회계만 잘라서 줄 수 없어요. 계속 이 모듈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컴포넌트라 그러죠. 요새 객체 지향에서는 컴포넌트라고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이 제임스 마틴 구조적 방법에서는 모듈화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에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못 팔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만든 시스템은 하드웨어는 IBM에서도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의 최고 비싼 하드웨어. 왜? 우리나라가 부자라 그런 모양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최상급의 하드웨어에 DB는 못 썼어요. 오라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DBM 했습니다. 그걸 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때 차관님이 바비 차관인데, 그분하고 이 설명을 이틀 동안, 사흘 동안 설명하고, 맨 마지막 날 가서 티타임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비 차관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닥터 초이, 니네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사야 될 나라를 대상으로 해봐라.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서 니네 시스템을 사겠니? 안 사겠니? 안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나라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발도상 국가들은 니네 걸 필요로 한다. 저개발 국가에서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 최고로 비싼 DB에 그쵸? 최고로 DB 하드웨어로 1,000억씩 들여서 시스템을 살 수 있다라고 보니 너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빨리 두 가지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시스템을 모듈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DBMS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호스트 베이스에 가장 큰 이 시스템을 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라? PC 서버급들을 모르다 클러스터링을 시켜서 쓸 수 있는, 지금 구글이 쓰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다가 이거를 접근하지 않으면 수출하기는 물 건너갔구나 이런 걸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가지고 자크만 프레임워크에 이걸 적용해 봐야지 그러고선 만든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크만 프레임워크를 3디멘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세요. 3디멘전 첫 번째는 기획과 관련된 이 자크만 프레임워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구현과 관련된 왜? 바꿔야 되니까 구현 관련된 디멘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물건을 해당 국가에 팔기 위한 영업,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디멘전입니다. 이 세 개 디멘전을 잘 만들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로에 있는 인디케이터들은 뭐가 왔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크만 해서 하는 그 내용을 썼습니다. 왼쪽을 보십시오. 그때 가서 여기서 못 보여주지만 나는 외우고 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왼쪽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담당자들, 수출해야 되는 기업들 뭐 이런 각각의 퍼스펙티브들을 써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써놨습니다. 제가 이게 딴 데서 발표했던 논문에서 발표했고 이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다는 못 드리고 그 중간에 있는 IT 정보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칸을 채워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예제를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 기획 부분과 뒤에 마케팅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이런 거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 부분이나 뭐 영업 전략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 부분은 내가 좀 아니까 그냥 쓴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시스템을 무작정 크게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모듈화 할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 컴포넌트화 할 것이냐. 여러분들 모듈화 컴포넌트 하는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사용성의 증대입니다.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같이 쓸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전체가 다 필요 없고 특정 부분만 필요할 때 모듈화를 쓰는 거죠. 대형 시스템을 분해하고 추상화해서
시스템 디버깅, 시스템 통합, 수정을 용이하게 하는 설계 기법이다. 기능별로 분할하는 것을 모듈화라고 한다. 모듈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카플링과 코헤션, 응집도입니다. 코헤션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것들은 같이 놓는 게 좋고 어떤 것들은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은지를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죠. 결합도는 최소화하고, 그쵸? 단위 모듈들 간의 응집도, 즉 같이 쓰는 데이터들은 같이 모아놔서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듈화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모듈화의 장점은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용이성, 이 복잡성이 감소가 되고 모듈 재사용성이 좋아지고 기능 분리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지고 이런 관리가 우리가 시스템 통합 수정 같은 것들이 쉬워진다. 왜? 여러 군데 고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고치면 다 고쳐지니까. 오류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고 복잡도가 떨어지고 구현이 쉬워진다라는 아주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주자 이거죠. 모듈의 구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불러오는 모듈이 있고 불려가는 모듈이 있거든요. 호출 모듈. 다른 모듈에서 참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모듈에 참조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피호출 모듈에 집어넣는 게 좋겠죠. 왜? 코드는 하나 만들어 놓고 전 시스템에 같이 써야 되니까. 모듈의 속성은 여기서 입출력 요소, 기능 요소, 기관 요소, 내부 자료 요소를 각각의 어떠한 특성에 맞는 속성인지를 맞춰보자는 얘기죠. 호출 모듈에도 4가지가 있고 피호출 모듈에도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듈 기능의 독립성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기능들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모듈은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다른 모듈과도 과도한 그러니까 작용을 배제한다. 즉, 모듈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 개 모듈을 막 그냥 다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럴 바에는 조금 큰 모듈을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런 게.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독립된 모듈을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모듈과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만으로다 무엇인가 연결돼서 재사용이 편리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독립성이 높은 모듈일수록 모듈을 수정하더라도 다른 모듈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DX가 틀렸네. 오류가 발생해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손쉽게 해결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즉 모듈은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모듈의 독립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커플링, 결합도와 코헤션, 응집도에 의해서 측정되며 결합도는 높은 게 좋다 그랬어요? 낮은 게 좋은 게 좋다 그랬어요? 낮은 게 좋고 응집도는 높은 게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독립성을 높이려면 모든 모듈의 결합도는 루즈드 커플링, 그러니까 약하게 하고 응집도는 강하게 하여서 각 모듈 크기는 가능하면 작게 구성하는 이러한 모듈을 구성하는 게 좋다. 그럼 그 모듈, 채용아, 그거 모듈 만들면 좋은지 누가 몰라. 근데 어떻게 만드는데 좀 이따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나가지 말고 2.9에서 2.9까지 오늘 못 가겠는데 2.9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저걸 모듈로 저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ISP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를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왜? 니네 시스템은 모듈 몇 개로 만드는 게 좋다까지 탁 나온다니까 이게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요새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요새 사람들이 객체 지향해갖고선 가면은 만일에 컴포넌트로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들 있는데 여러분들 컴포넌트 시스템 구성해서 성공한 사례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컴포넌트를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요거 묶어놓자. 이렇게 계산도 안 해보고 묶어놨으니까 그게 컴포넌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또 만들고 컴포넌트를 또 만드는 이런 컴포넌트 베이스드 CBD 방법론을 쓰니까 컴포넌트 방법이 좋은지 압니다. 아주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완벽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 이 모듈화 시키는 이것도 어디서 시작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객체 지향에서 그러니까 제이콥슨, 럼버, 부츠가 모여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메서덜러지를 만들고 레셔널 로즈라는 툴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먹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조적 방법론에서 말했던 이 모듈화를 갖다가 조금 모디파이 해가지고 디플로이먼트나 이 커넥션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어넣어가지고 CBD 방법론이라는 방법론을 만든 거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객체지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은 객체지향을 새로 공부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이 공부를 다 해왔기 때문에 이게 모듈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구나 그것만 잡아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CBD 방법론도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결합도와 응집도를 알아야 되니까 결합도라는 건 뭐예요? 두 개가 얼마나 코릴레이션하게 연결돼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연관관계를 말하는 거죠. 독립적 모듈이 되기 위해서 모듈은 각 결합도는 약한 게 좋은 거고 의존하는 모듈은 적게 만드는 게 좋다. 결합도는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컨트롤 결합도, 그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이렇게 해서 6가지의 결합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하려면 이건 이제 또 이 클러스터링만 또 한 학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응집도는 정보의 히드닝, 정보 은닉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서 모든 모듈 내에서 요소들 간의 관련 정도를 정확하게 따져서 그러니까 응집도는 높은 게 좋은 거고 결합도는 낮은 게 모듈에 반영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응집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교환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여기는 7개가 있죠.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모른다 해도 저 결합도는 좀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응집도는 이건 기능적으로 연결해 놓는 게 좋겠구나. 순차적 얘가 A가 되고 난 다음에 B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A를 가져오면 B는 갖고 와야 되니까 이런 얘기죠. 절차적 처리하는 순서가 이래니까 얘네들은 여기까지 같이 놓는 요 이름만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얘가 처리가 된 다음에 5초 내에 돼야 되니까 얘는 같이 있는 게 좋게 이렇게 이름만 봐도 응집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결합도도 데이터가 결합도가 있는 게 있고 스탬프 결합도라 그래갖고 스탬프라는 건 시간적입니다. 시간적인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A에서 통제받아야 되는 걸 B에다 같이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결합도와 관련된 이러한 학문적인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제가 안 찾아봤지만 인터넷을 뒤져봐도 틀림없이 설명이 디테일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 모듈 독립성 고려사항 왜 이렇게밖에 못 왔어? 4 3 2 1 여기서부터 와서 그렇구나. 자, 모듈 기능의 독립성을 고려하자. 이 모듈 기능의 독립성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뭘 갖고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러분들 아까 펑션 엔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클로드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보면 알겠지만 결합도는 줄이고 응집도는 높여야 된다. 계속 그 얘기죠. 모듈에 제어해서 제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문제집도 제가 뭐 한 5년 10년 썼지만 정보 처리 기사 이 문제집 만들 때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 이 과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요새는 과목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분석이 있었고 데이터베이스 있었고 5과목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 문제 낼 때 그 속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문제 내잖아요. 거기에 이 어려운 문제로 이걸 냅니다. 그래서 모듈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1번 결합도는 높이고 응집도는 낮춘다. 2번 그러니까 맞는 것은 결합도는 줄이고 응집도는 높인다. 3번 결합도는 높이고 응집도도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맞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이게 그 정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 짜는 데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 퀄리파이된 프로그램이 되는지를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직 대학교 4학년 나오면서 배우기는 힘들죠,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이제 문제로 한번 냈는데 나중에 무슨 시험 관리 공단인가 뭐 있어요. 이거 보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인가 뭐 여기서 연락이 왔는데 교수님 이 문제는 마치는 학생이 너무 죽어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는 안 내겠습니다. 그리고선 한 3년 차인가 4년 차쯤 됐을 때 제가 5년 냈어요. 그 시험 문제 5년 동안 냈는데 4년 됐을 때 그 뒤서부터 이 모듈과 관련된 이 커엔전 그 커플링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기 시작했죠. 모듈 기능은 예측이 가능하며 지나치게 제한적이지 않도록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해야 되며 모듈 크기는 전반적으로 기능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여기 기능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을 갖도록 이게 뭐죠? 저번에 말했잖아요. 프로세스라는 거는 입력과 출력이 결정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 입력이 들어가고 여러 개 출력이 나오면 그거는 프로세스를 2개, 3개로 나눠야 될 거를 못 나눈 거니까 잘못한 거다. 이런 설명을 제가 틀림없이 거품 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인덱스 번호나 기능 코드들의 전반적인 처리 논리 구조가 예기치 못한 영향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든 모듈의 인터페이스까지도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체 기능 매트릭스는 개체 기능 매트릭스를 통한 클러스터링의 장점을 우리가 이용을 하자. 이걸 하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이 모듈화할 수 있다. 가로, 세로, 비교를 통한 오류 확인이 용이하고 모듈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모듈의 우선순위와 연관성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뜬구름 갖는 얘기지만 조금 설명을 들으면 이해되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는데 중요하고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 생성 순서 정립 및 연관관계 파악하는데 아주 활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개체 기능 매트릭스 클러스터링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건 없어요. 이해하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보통 3, 4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8 이게 2.9가 아니고 2.89구나.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던 걸 어떻게 클러스터링하면 모듈화할 수 있고 최적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될 이 7개가 뭐라는 거예요? 이 7페이지가 제가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이것만큼은 꼭 알으세요 하고선 설명해 주고 싶었던 페이지들입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면 강의로 못하고 비대면 강의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또 자료들을 또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